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예, 수요 독서 시간이 왔습니다. 아, 일요일날 녹음 안 하고 목요일날 녹음하니까 좋죠. 저요? 예.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든 뭐 딱히 뭐. 아니 왜 일요일날은 밤에 하면 다 힘들었죠. 나는 진짜 힘들었어 일요일날. 글쎄 저는 뭐 그냥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한테도 좀 물어보시. 네, 한번 물어볼게요. 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매우 좋아요. 매우 좋지. 예.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는데 반응이 뜨뜨미지근해. 아니 여긴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저는 항상 일요일날 어차피 택시 가게였기 때문에.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막 대치동에서 넘어와가지고 막 녹음하니까 2중 3중으로 부담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상하네. 수업도 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 요즘에 내가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책은 수학 공부법이에요? 예, 지난번에 이거 이 제목만 갖고도 막 어머님들 막 지금 서점에 달려가는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그런 책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 수학 공부법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공부법의 책이 아니에요. 일단 안 사시겠네요. 예.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완함이 원고 그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 그 중에 한 권인데요. 그러니까 이 수학 공부법이라는 게 이거 쓴 분이 되게 옛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1900년대 초반에 예. 10년 전 1907년생인가 5년생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1909년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게 책이 쓰여진 시기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1970년대 초반으로 야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셨네요. 그러니까 이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형의 책들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서양 쪽에서도 아마 나오긴 나왔을 텐데 우리나라 쪽으로는 아마 번역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수학적 체계 자체가 되게 비슷하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와나미 신서를 번역하는 이쪽에서도 괜찮겠다, 뭐 읽을 법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번역을 해서 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안에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일본의 그 초등교육 체계들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막 우리랑 정말 다르다 이런 느낌 잘 안 들어요. 일단 숫자 체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은 우리 보통의 이렇게 학생들이 무슨 선생님이 되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수학 선생님. 이를테면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우리는 보통 추천해 줄 수 있는 책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수학 교육 그러면 수학 교육에 관한 책을 읽으려면 너무 전공서적이고 수학 관련된 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럼 교육 관련된 책을 읽었어. 근데 수학 책 따로 교육 책 따로 읽었을 때 그거 말고 그럼 우리나라의 수학 체계, 수학 교육 자체는 어떠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책들이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문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까라는 게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을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게 되면 본인이 공부했던 수학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수학 체계, 수학 학원,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을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제 위주로 접하고 개념을 접한다고 해도 그 개념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는 잘 하지 않고 개념을 외우는 방식으로 보통은 진행을 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의 당시 1960년대 이쯤이니까 그때 일본에서 취하고 있었던 교육적인 어떤 수학 교육에서의 마인드는 과연 타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학의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같은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수학적인 예들을 계속 들고 있는데 그게 되게 친근해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배웠었고
왜냐면 우리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딱 이런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상태의 수학들을 배웠기 때문에 정석이죠. 예, 꽤나 익숙한 주제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쭉 전개를 하고 있어서 읽다 보면은 꽤 새롭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부모님이시라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배울 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요? 특별하게? 수학에 대한 접근이 조금 달라요. 이 책이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곱셈. 곱셈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덧셈의 연속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이 책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곱셈은 곱셈 자체로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다. 그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그게 사실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외우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은 2를 몇 번 더한 건가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은 2를 더할 일이 없죠. 더하기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곱셈을 보통 배울 때는 곱하기로 더하기의 연속. 뭐 2 곱하기 4는 2를 4번 더하면 돼.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2를 한 번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2를 0번 더하는 건 뭐야?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곱셈과 덧셈은 다른 식의 연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 따로, 곱셈과 나눗셈 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약간 들었던 약간 특이한 건 어떤 게 있었냐면 곱셈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덧셈과 뺄셈은 서로 같은 것끼리 연산을 할 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곱셈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곱셈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가 왜 물리에서 이를테면 뭐 물리 법칙 나 퍼뜩 기억나는 게 없는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물리 법칙 빨리 아무거나 얘기해 줘봐.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가 뭔데? 뭐랑.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 시간과 F는 ma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F는 ma라고 치면 m과 a를 곱하는 거잖아요. 네. 가속도랑 질량을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힘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랑 질량을 더하면 그걸 더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곱셈이라는 것이 새로운 뭔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한 이 방식이라는 거죠. 덧셈과 뺄셈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곱셈이 덧셈과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르쳐 버리기 시작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학생들은 곱셈을 덧셈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곱셈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느냐까지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토끼 귀 곱셈이라는 걸 얘기할 때 토끼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토끼 귀 2개가 있고 2개가 토끼가 몇 마리? 3마리 이렇게 있으면 토끼 귀 6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세트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되게 진짜 이 사람은 이 수학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그런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어휘, 그러니까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숫자 체계. 아까도 이제 제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숫자 체계가 비슷하다.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점에서 수학을 교육할 때 차이점이 서양과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구구단을 안 외운다. 뭐 이 사람 얘기는 서양에서는 구구단을 못 외운다는 거야. 왜요? 숫자 체계가 이상해서.
다르다. 숫자 체계를 우리처럼 숫자를 한 자리 한 자리씩 딱딱 떨어뜨려서 노래로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1, 2, 3, 4 이렇게 가면 이걸 갖고 노래를 어떤 리듬 있는 노래를 만든다고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이게 불가능한 어떤 세트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한자 문화권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식의 리듬감이 있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재밌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예. 생각해내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럴싸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 하고 있어요. 되게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독특한 얘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수학을 맨 처음에 접근할 때 양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 사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목차를 잠깐 제목이 지은이도 말씀을 안 드렸네. 지은이가 도야마 히라쿠라는 사람이고 번역하신 분은 박미정 씨라고 하는데 통번역학 전공하셨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장을 얘기해놓고 1장이 양이에요. 그리고 2장이 수고, 3장이 집합과 논리, 4장이 공간과 도형, 5장이 변수와 함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문제 제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이 이제 뭐 공간과 도형 쪽에서 약간 기하학 얘기를 하면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맨 처음에 양부터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학을 접근할 때는 수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수학에서 양을 추방해버리는 바람에 애들이 수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양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리량과 연속량. 그러니까 분리량과 연속량을 구분하고 연속량에서 외연량과 내포량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수학의 어떤 체계를 갖고 수의 체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양의 계통적 지도. 그래서 양은 분리량, 연속량. 그리고 분리량은 외연량과 내포량으로 나눠지고 외연량은 도와 율로 나눠지고 뭐 몇 도, 뭐 평균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걸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쭉 계통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학부모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0. 0이 대표적인데 0을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 책도 있잖아요. 네. 0을 설명하는. 0을 설명하기가 단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0을 자꾸 없다고 설명하니까 어려운 거다. 있다가 없어진 거라고 해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릿수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0을 있다가 없어진 거라고 설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막 분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러니까 양에 의해서 접근을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쭉. 철학적인데. 좀 예, 전에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되게 인도스러워요. 인도.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이 인도 좀 있어요. 느낌 나, 이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애초부터 생각이 없는 드는데. 건 무의 세계이고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 애초부터 맞아. 없는 건 무의 그러니까 세계이고 철학에서 영의 세계에 없음이라는 건 있다고 되게 하는 중요한 거다. 문제잖아. 중요한 주제요. 근데 철학에서 그걸 수의 문제를 왜 철학으로 끌고 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없으면 돼. 없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막 수에서 서수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1, 2, 3, 4 그러면 이게 기수인지 선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1, 2, 3, 4의 말 자체가 다르잖아. 사용하는 말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면 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수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 그림 보시면 잠깐 아시겠지만 사과 5개가 있다고 치면 자, 이 기수와 서수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사과를 가리키면서
5개를 놓고 1, 2, 3, 4, 5 이렇게 하면 서수.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1, 2, 3, 4, 5.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감싸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그게 기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요. 이런 사람이 저기 수학 선생님이셨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했을 수 있었을 아니 진짜 텐데. 이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애들이 정말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이 되게 쉬운 거다라고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게 대한민국 수보다 70%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 제기인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 제기. 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어렵게 이런 가르치는 거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영어 얘기하고 막 독일어 얘기하고 불어 얘기하고 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 체계, 유럽의 수사는 이 사람이 얘기. 일본에게는 유럽이 선진국이니까 다 일본보다 앞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숫자는 비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합리한 예가 이를테면 우리는 6 더하기 5가 얼마야? 그러면 10하고 1, 11 얘기하면 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10-1이라고 하면 다 틀린다 이거지.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틀린 애들이 많다는 거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따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0-1이 아니고 11이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개하게 왜 11이라고? 그렇지. 근데 사람 참. 아니 근데 요게 일리가 있는 어느 정도 좀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왜냐면은 그 영미권이나 특히 이제 외국 서양권에서 동양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뭔가 약간 스테레오타입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실제로 동양 애들이 수학 천재다. 근데 실제로 동양 애들이 수학 퍼포먼스가 높은 경우들이 좀 있대요. 그 이게 진짜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 수 체계가 근데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셋업해서 실험한 거는 아닌데 심리학적으로 이게 정보를 받아들일 때 동양권 요런 애들이 수에 대한 체계가 더 직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머릿속에서 연산이 된다는 건데 십진법 바로 쓰니까. 근데 외국 애들은 이게 좀 안 되니까 수 체계가 이게 머릿속에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양 애들이 조금 더 수학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예를 들면서 21부터는 21, 그러니까, 22 이렇게 가는 건 그래도 합리적인데 라고 했는데 독일어는 더 비합리적이야. 20부터 쓸 때 아이노트 츠반시시 그러니까 1 그리고 2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츠바이언트 츠반시시 2 그리고 2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언어야. 근데 이게 독일까지도 괜찮아요. 프랑스어 숫자 배우다 보면 진짜 머리 터져. 맞아. 나는 이렇게 숫자를 비합리적으로 쓰는 언어를 본 적이 없어. 그 프랑스어처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전체 20진법이 있거든. 프랑스어는 숫자를 20진법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80을 얘기할 때 20이 4개 뭉친 걸로 표현을 해요. 되게 이상한 이 숫자 체계를 갖고 포도도 있어. 통 20개를 일반적으로 그런가 하나의 봐. 기준으로 세웠나 보죠. 그러니까 포도 알 한 7, 80알 정도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진짜 수학에서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교과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그러니까 이 가감승제 그렇게 이 사칙 연산이 가장 배우기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수학에 대한 이해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저거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린 단순하게 이런 거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짜잘한 부분에서 하나씩 등장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나눗셈을 가르칠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막연히 나쁘다는 생각을 주입했다. 이런 식의 우리 실제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눠 떨어져서 0이 나오면 좋은 거야. 근데 거기서 나눠 떨어져서 3이 나왔어. 이거 뭐지? 애들이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 좋은 거냐. 딱 떨어지는 게 마치 깔끔하고 시원한 듯한 느낌을. 그 느낌을 주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는 거죠. 수학의 매력인 것처럼. 그렇죠. 애들이 실제로 막 그렇게 맞아. 딱 떨어져서 좋다고 얘기하잖아. 맞아. 그런 얘기들 많잖아.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안 떨어지면 나쁜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단답형의 수학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볼 때 단답형을 내려면 보통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뭐 귀찮다고 하긴 어쨌든 귀찮아서는 그게 더 복잡한 일이겠다. 딱 떨어지게 내는 게 답을 딱 떨어지게 내는 식의 수학 문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찍기 좋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좋은 거라고 자꾸 좋은 것처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의견 제시를 했을 때 그게 제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고정관념을 만들어주는 게 전 수학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접근을 할 때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교육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학 교육과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지금까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수학과가 수학 교육과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어디서 그런 위험한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60년대, 있었는데 70년대 종로하고는 수학 교육과를 나오지 않으면 수학과 나오면 안 썼대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연구해보고 탐색해본 사람들이어야 더 잘 가르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학문적인 어떤 위계로만 봐서 수학은 맞아요. 수학 교육보다 더 맞아요. 깊이까지 탐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대에서 교육과라고 붙어있는 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지식의 시작했어요. 전달과 전수인데 네, 그러니까. 나름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사대 쪽을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접근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네가 알고 있는 걸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수학 따로, 교육은 교육 따로가 아니고 수학과 교육, 수학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영어 교육이라면 영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한다고 쳐도 이를테면 뭐 영어 교육에 관심 있는 애들 보통 뭐 하냐면 영자신문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학교에서 영어 교육, 이를테면 사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교사 모임 이게 아니라 영어 교육을 위한 뭐 동아리든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뭔가 구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사대 쪽에서는 보기에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본 애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책들을 학생들이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식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수학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을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데 수학과를 갈 거냐 수학교육과를 갈 거냐인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의 이렇게 학생부를 이렇게 보니 수학과 느낌은 안 나. 근데 얘가 수학을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고 수학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 근데 얘가 수학과를 갈 정도의 뭔가의 직관적인 탁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애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남을 가르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교육과구나. 그랬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책이고 예, 그렇죠. 어떤 활동적인 형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왜 또 보면은 멘토 멘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들. 네, 맞아요. 관련 아니어도 막 멘토 멘티는 뭐 다 그렇죠, 하잖아요. 다 하죠. 다 하나씩 다 있잖아. 최근에도 또 우리가 멘토 멘티 봉사도 좀 시켜주고 그러는데 그런 학생들이 멘토 멘티 봉사한 다음에 이런 책 한 권 읽으면서 그렇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네요. 일본 분인데 미제처럼 썼네 책을. 일본 사람이니까 가능한 책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책들 낼 용기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시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냈다간 또 이게 그렇죠. 튄다고 얘기해. 맞아, 이거 내면 또 막 뭐 교육에서 네가 네가 되게 뭘 뛰어났냐? 네가 뭘 하냐 막 이런 얘기.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냐? 너만 맞아, 못해서 맞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진짜 나오는 맞아요. 거지. 뭐 한다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냐 이게 꼭 그게 있어. 그리고 간단한 거지. 그러면 이제까지 그럼 우리는 뭐 너만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랬다고 생각하는 줄 그렇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거예요. 뭐 네 아들은 뭐 하니? 막 이런. 가장 무서운 게 그거지. 그래, 네 아들은 왜 잘해? 뭐 이러면서. 참네.
일본은 좀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요. 보면 책이 예, 일본의 어떤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되게 특이하게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언어적으로도 되게 네, 탁월하게, 생각해볼 만한 생각해볼 얘기들을 만한, 많이 근거를 하고 좀 있어요. 제시하는 저는 것 생각도 같아요. 못했던 게 왜 우리 그 집합 얘기할 때 조건제시법 있잖아요. 이 조건제시법을 이게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이를테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는 일본인이다. 그러한 모든 x의 집합. 이걸 표현하면 뭐 괄호치고 x 그다음에 세로 받치고 그렇죠. x는 일본인이다. 이렇게 글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를 관계대명식의 관계대명사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the set of all persons who are Japanes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여기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의 집합적 접근 적어도 집합에 관해서는 이건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지.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집합을 만들어낸 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는 약간 더 서양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럼 이걸 가르칠 때도 약간 서양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의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괜찮다. 네. 이분. 근데 이런 사람이 1970년대에 이런 책을 쓰고 이게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또 반영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네, 일본 그쵸, 쪽에서는 이 정도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기도 했을 거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왜 우리 삼각함수 애들이 막 네.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삼각함수 왜 저도 어려워요. 네, 삼각함수를 왜 어려워하냐 그랬더니 유클리드 기하학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모든 것들을 삼각형으로 분해한 다음에 삼각형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도출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간단 말이야. 삼각형 모르면 몰라.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삼각형으로 했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 삼각형으로 보지 말고 그냥 꺾은 선으로 봐야 돼. 라고 생각해. 한쪽 선을 없애버리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진다고 이렇게 꺾은 선으로만 설명을 쭉 해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구나. 삼각형이 되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일상적으로 그냥 꺾은 선이 길로 설명해도 되고 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분이라고 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 되게 잘 썼어요. 그런 식의 어떤 이 접근들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 어디서 또 이런 책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함수. 네. 함수 항상 말씀하신 관계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근데 함수가 이제 어쨌든 그 함자가 관계를 나타내는 함자니까 관계를 나타내는 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애들이 자꾸 함수를 수로 생각하는 거란 얘기지. 함수 수가 아니야. 그냥 기능이야. 라고 접근을 해서 함수를 우리는 y는 뭐 fx 이렇게 쓰잖아요. 자, 함수 표현은 y는 f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함수를 표현하는 건 f 괄호야. 그리고 x는 변수인 거지. 그걸 자꾸 x를 그 안에다 넣어서 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는 함수라는 것을 접근할 때 그냥 y는 fx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함수가 마치 어떤 수처럼 인식되기 시작하면 그 함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생겨요. 함수는 그냥 자판기, 동전되면 떨어지는 자판기 같은 거고 그 안에 그 까맣게 돼서 블랙박스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자꾸 함수를 뭔가 막 얘가 뭔가 관계를 맺어주는 수가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한테 처음부터 숫자 혹은 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초등학생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막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설명들을 쭉 약간 복잡해지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잡하다고 해서 뒤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요새는 뭐 중학생들이 다 고등학교 선행하니까. 이거 읽어야 돼요. 네, 저는 중학생들이 읽으면 진짜 얻는 게 많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앞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 교과서가 어떻게 변화되고. 근데 그 부분 건너뛰세요. 몰라도 되는 거니까.
뒤로 건너뛰어서 바로 양으로 들어가서 양을 어떻게 왜 수학에서 양이 중요하고 수가 왜 수보다 양이 더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라는 걸 알면 우리는 수학이 막 맨날 하는 얘기가 수학이 일상생활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양으로 접근할 때 수학은 일상생활하고 너무 관련이 깊은 거야 라고 얘기를 시작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기본적인 마인드로 놓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 책들은 이제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만하미 신서 시리즈의 8권인데요. 아마 계속 번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완하미 신서가 안에 들어가 있는 책들 주제가 약간 좀 독특해요. 일본인의 상황, 일본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되게 잘 반영돼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는 되게 이질적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도 동양 쪽이 그리고 일본 쪽하고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했을 때 배울 점도 되게 많은 책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쭉 살펴보시면은 학생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 이걸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여기 보니까 그 과학의 방법도 곧 나온대요. 네. 근데 나왔을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산 게 한 2년 됐나? 1년? 웃기네요. 불면과 우울증 되게 주제가 되게 다양해요. 악에 대하여 무경화되는 일본 정치. 이 사람 아주 자기 생각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네, 이분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이게 이완하미가 막 자기네 그 서점도 따로 만들어 놓고 되게 큰 이 출판사? 예, 그러네요. 그래서 번역도 막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때 왜 일본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일본 가면 서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완하미만 한쪽 벽에다 쫙 채워놨어요 그냥. 벽 한 칸을 그냥 다 차지해. 인문학 되게 많아요. 이완하미 책이 굉장히 좀 권위를. 문고판으로 나오는데 문고판인데 막 서양 왜 지난번에 말씀드린 키케로 번역 다 들어가 있고 막 로마 시대 고려 저기 옛날 그 그리스 로마 고전들 다 번역됐어. 얘네가 그러니까 인구가 있으니까 또 책을 찍으면 또 팔리는 거야. 맞아. 인구가 중요하지. 그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인구가 약간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책을 사. 그쵸. 아직까지 책을 사. 괜찮네요. 이 책은 굉장히 좀 독특한 이야기. 근데 좀 편집이나 이런 거는 좀 사실 고루하네요. 그쵸. 옛날 책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정석 보는 것 같은데. 네. 정석이 이렇게 나온 거. 아우 정석이야? 이런 152쪽 완전 드모르간 법칙 나올 때 보면 이거 완전 정석입니다. 이거 느낌이. 정석이지 이게 뭐야? 어지럽다. 이러면서 빗금천인 거 이거 이 촌스러운 이 표현. 굉장히 촌스러워요. 편집 자체는 되게 촌스럽게 되는데 그걸 살리느라고 참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일 거 아니야. 그림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냥. 뭐 따르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보면서 야 이거 뭐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내용들 자체 하나 하나가 막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그래서 수학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책을 한번 읽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책 같은데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출판사 해가지고 이런 책을 내야 되는데 언제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꾸준하게. 토끼와 거북이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토끼와 거북이. 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논문 잘 쓰는 법 이런 것도 있네요. 논문 잘 쓰는 법은 여기서 나온 책도 있고 논문 잘 쓰는 법은 그냥 이 뭐 책만 이렇게 하나 이만큼 쌓아놓을 수 있어요. 집에 놔둔 논문 잘 쓰는 법만 해도 한 5권 넘는 것 같아. 그거 읽는다고 논문을 잘 써지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안 읽어. 그렇죠. 논문 찾는 법. 논문 잘 쓰는 법은 항상 이렇게 나의 어떤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책이지 거기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책이 아니야. 저 피차 마찬가지인데 집에 논문 잘 쓰는 법이 많다는 거는 이제 논문을 지금 못 쓰고 그렇지. 하여튼 웃기네요. 그리고 강상준과 함께 읽는 낫스미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저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강상준이라는 사람을 그
이완남이 서점 쪽에서 얘기해서 진행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게 돼야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맞아요. 하면서 아니 만들어지는 요분이 해석한 나스메 소스키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일본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강상중이란 분의 나스메 소세키에 대한 해석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 거. 오, 이건 또 괜찮네. 여기 한국인인데 여기 딱 그 뭐 한국인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죠. 한국인이 아니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 제일 제일 높고. 제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강씨니까 어쨌든 뭐. 강감찬 장군도 있고. 왜 강감찬 장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갑자기 또 역사 방송이 떠오르네요. 예. 이런 어떠한 책들이 됩니다. 이런 참 그 신기한 책을 골라오셨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것 같고 사실은 이런 계통에 관련된 책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겐 정말 단비 같은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학 공부법이죠. 무슨 출판사죠? AK 출판사입니다. AK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도야마 히라쿠 지었고요. 네. 그래서 아예 이름 자체가 수학 공부법입니다. 참고해서 아마 이 책을 사서 아마 자녀분들과 근데 한번 아마 읽어본다면 잘못 이렇게 사신 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을 막 서점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을 딱 하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수학 그치. 공부법의 이 책들이 많죠. 책들이 막 쏟아지는 걸 보시고 이 책을 해야 돼. 이 책 말고 딴 책에 막 눈이 가실 거예요. 스탠포드 수학 공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스탠포드에서는 안 썼을걸요?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탠포드 공부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을 팔기 위해서 하버드 글쓰기법. 이거 하버드에서 쓴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버드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한국 사람 개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닌데 막 마치 하버드에서 쓴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주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부법 치면 요 책을 애한테 소개시켜 줘야 되나 싶은 책들이 수룩 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촌스러운 책을 주황색 색깔이 되게 있고요. 촌스럽게 생겼어요. 색깔은 근데 괜찮아요. 색깔은 색깔은 조금 더 빨갰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개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촌스러워요. 책을 딱 보는 순간 그리고 안에 딱 보면은 이런 느낌이 나는데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K 출판사의 수학 공부법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특별히 오늘 방송을 여기서 책 간단하게 소개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수학을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수학은 수학 관련된 책 그렇죠. 방송 길게 하면 청취자분들 점점 좀 힘들어지시니까. 아니 청취자들도 힘들어지고 우리도 힘들어. 힘들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이 책을 사서 자녀분들과 함께 읽으라는 소리는 제가 차마 못 드리겠고 자녀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마 이 책을 되게 흥미롭게 읽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생각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에는 수학 공부법 AK 출판사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